안녕하십니까. 이제 어느새 3월달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오늘 3월 첫 강인데, 첫 진도를 못 나가고, 우리 뒤에 부분을, 못했던 부분을 좀 다음 시간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계약법 강론 해갖고, 계약금 계약까지 설명했잖아요. 자, 503페이지. 매매의 효력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할 건데, 매매의 효력. 계약금 계약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했어요. 504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자, 매도인의 의무다. 매도인은 매매 목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죠. 매수인은 대금을 취할 의무가 있고. 그러면 매매 목적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시행관계죠. 그렇죠? 동시행관계라는 거. 자, 그러면 주물이 매매가 되면 종물도 따라가는 거죠. 종물도 이렇게 넘겨줘야 하는 거죠. 완전한 물건을 넘겨줘야죠. 과실의 귀속.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과실의 귀속은요. 505페이지 제일 위에 니은번. 이거 좀 밑줄 쳐놓으세요. 제일 위에 니은번. 자, 우리 매매계약이 있은 후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과실은 누구 것이다? 매도인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이런 상가 건물이 매매가 됐어요. 100억 주고 매매가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각 층마다 이 500만 원씩 차임이 나온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게 10층짜리면은 5천만 원의 차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5천만 원의 차임은 매매 계약이 있고 난 다음에 2달 후에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그 2달 동안의 차임은 누구 거냐? 그 차임이 과실이에요. 과실, 사용 대가인 그 물건의 사용 대가를 과실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이 건물의 사용 대가로 차임을 주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의 차임은 아직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는 매수인이 이제 차임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아직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이라 할지라도 대금을 매수인이 다 완납을 해버렸어.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면은 아직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않았더라도 이제 뭡니까? 매수인은 할로를 다 한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매수인 것이라는 거. 그거 잘 알아놓으세요. 자, 원칙적으로는 누구 것이다? 매도인 것. 그렇지만 다만 거기다 밑줄 치세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면은 대금이 완납됐다면은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과실은 매수인에게 취득한다 써있죠?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원칙은 인도되기 전까지는 누구 거? 매도인 거. 그렇지만 인도되기 전이라도 대금이 완납받은 후부터는 누구 거? 매수인 거. 네,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알겠죠?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매수인의 의무다. 대금 지급 의무가 있잖아요. 여기 585조에 자, 우리 목적물의 이행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동시행관계니까 목적물의 이행 기한을 정했을 때는 대금도 동일한 기한으로 추정한다. 거기 색칠하세요. 585조. 이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써있죠. 조문에 써있죠. 자, 상대방 일방이 이행 기한을 정했어요. 그러면 타방도 동일한 기한으로, 동시행관계니까 동일한 기한으로 추정한다. 대금 지급 장소는 어떻게 되냐? 586조. 자, 그것도 밑줄 쳐놓으세요.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라는 거. 그 목적물의 인도 장소, 거기다 동그라미 쳐줘.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 지급이 동시행관계일 때는 어디가 대금 지급 장소다? 목적물의 인도 장소. 이것도 시험 문제 곧잘 잘 나와요. 그게 586조에 써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금은 자, 동시행관계일 때는 원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목적물을 넘겨받았는데 대금을 안 주고 있었어요. 그럼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줘야죠. 그렇죠? 받은 날부터. 자, 그런 거. 뒷장에 넘어가고요. 506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대표 유형 문제 풀어볼까요?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506페이지. 매매에 관한 매매 비용은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오케이. 매매에 관한 규정은 의무 규정이니까요.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잖아.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원래 양도인이 내는 거잖아요. 부가가치세도 양도인이 내는 거예요. 오케이?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근데 양수인이 내기로 이렇게 부담하기로 특약을 맺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 특약은 유효하다는 거. 그건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내는 걸로 이렇게 특약을 맺을 수 있어요. 이해갑니까? 그러듯이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한다. 그러면 1번 맞은 거죠. 2번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여러분들 우리 분양권 매매라는 얘기 많이 듣죠. 분양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권리잖아, 권리. 채권. 권리죠. 권리 매매도 가능해요. 물건 매매만 매매가 아니에요. 권리 매매도. 그러면 지상권도 용익물권인 권리니까 권리 매매가 가능하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상권은 매매가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왔으니까 2번 틀렸죠. 3번 매매 목적으로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방 우리 밑줄 쳤었잖아요. 인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밑줄 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도되기 전까지의 그 목적물의 과실은 누구 거라고 아까 몇 줄 쳤던 기억나죠? 매도인 거. 오케이. 매도인 거. 그러면 목적물에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맞았네요. 대금도 완납이 아직 안 됐으니까. 5번. 당사자사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계약 완결권. 이건 형성권이죠. 형성권은요.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요. 10년이에요. 10년. 형성권은 규정이 없다든가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다든가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10년입니다. 자, 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5번 맞았죠?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그러면 2번만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죠.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거 제목에다가 별 펴었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아주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와버립니다. 자,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완전한 물건을, 완전한 권리를 넘겨줄 의무가 있어요, 매도인은. 그럼 매도인이 자기 것이 아니다 보니까 타인 소유 목적물로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다겠어요. 근데 매도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매수인에게 권리를 취득을 못하게 된다든가 매수인이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안 져요. 그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건 임무 규정이에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죠. 그렇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요. 우리 네 가지로 나눠보아요. 권리하자, 물건의하자, 물건, 그 다음에 채권 매매에서 담보 책임, 그 다음에 경매에서 담보 책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단연코 중요한 건 이거죠. 권리하자 담보 책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가요. 도표로 잘 정리해놨으니까요. 그걸 확인하면서 여기 508페이지 도표가 있잖아요. 그거 별표고 무조건 숙지할 거, 암기할 거 써놓으세요. 이거 암기하면 여러분들 한 문제 맞춥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 암기하면은 한 문제 맞춘다 생각하세요. 이거 꼭 암기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알겠죠? 자, 거기 첫 번째 칸에 권리하자 담보 책임에서요. 권리의 전부가 타인 소유예요. 매도인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인은 전부를 취득을 못하는 거죠. 전부가. 자, 우리 대법 판례 이게 나올 만한 거죠. 경락대금을 아직 완납되지 않았으면은 이거 경락인 거예요. 경락인 것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경락대금을 완납되지 않은 최고가 매수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이제 가격을 가장 높게 써서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 근데 경락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그 목적물을 팔아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자기 소유물의 매매다, 타인 소유물의 매매다. 그렇죠.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의 매매죠. 그러면 저 매수인한테 소유권을 취득을 못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은 책임져야 안 져요. 매도인은 자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락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그 경매가 취하돼 버렸어. 그 채무자가 돈을 갚아버리면 취하돼 버리거든. 이해가죠? 그랬을 때 그 매수인한테 소유권 넘겨주지 못하잖아.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거기에 이번에 등장할 것 같아서 그 예를 들어드리는 거. 시험 문제가 가능한 등장 가능성이 있는 것 쪽으로 예를 자꾸 들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대부분 판례거든요. 알겠죠? 자, 아무튼간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는 매수인이 그걸 모르고 있었을 매수인일 수도 있고 알고 있는 매수인일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있는 매수인. 매수인은 그 매도인 건지만 알았어. 매도인 것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 근데 소유권 취득 못 하잖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을 못 해.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전에 이미 경매가 취하됐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지만 매수인이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이 지금 경락을 받았는데 경락대금이 완납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와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매수인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랬을 때 소유권 취득 못 하니까 해제는 돼요.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못 하죠.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제척기간은 없죠. 제척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서 571조 요게 또 시험 문제거리가 되니까 이것까지도 알아내야 해요. 선의 매도인의 특칙이라고 그래요. 특칙. 해제권을 인정하는 특칙을 두고 있어요. 해제권이 인정된다. 매도인에게, 자, 여기서 지금 해제라는 것은 매수인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매도인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딱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기서만. 권리의 전부가 타인 소유라는 걸 자기가 모르고 있는 매도인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등기가 무효가 되는지는 몰랐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를 을과 매매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등기가 넘겨받았는데 을이 병한테 또 팔아먹었어. 팔아먹어. 근데 이게 취소돼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취소됐으면은, 자, 취소 사유가 생겨서 취소가 됐으면은 이거 무효잖아. 그렇죠? 근데 이 자기의 등기가 무효가 되는지를 모르고 팔아먹었잖아, 매도인은. 이해가죠? 그러면 매수인한테 넘겨줘야 하는데 못 넘겨주잖아. 이제 이게 무효가 돼서 토지를 이 등기가 갑에게 빠꾸돼야 하니까. 이해가죠? 그랬을 때 그걸 모르고 있는 매도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르고 있는 매도인이. 그러면 모르고 있는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수인이 선의일 때는 손해배상하면서 해제해야죠. 매도인에게 해제권이 인정되는 건 이거 하나예요. 매도인에게 해제권이 인정되는 거야. 딱 이거 하나요. 하지만 악의의 매수인일 때는요, 손해배상 할 필요 없죠. 바로 해제할 수 있죠. 이거 하나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여기서만 인정돼. 매도인에게 해제권이 인정되는 거. 특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가 하자가 있더라도, 자, 전부가 타인 소유가 아니라 일부만 타인 소유인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일부만 타인 소유. 일부가 타인 소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이거죠. 이 토지를 갑과 을이 매매를 했는데, 이게, 갑, 을의 공유 토지에 2분의 1씩 공유 토지라고 봅시다. 공유 토지를 이 을이 단독으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갑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했을 때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병은 을의 지분만 취득한다는 거 알죠? 갑의 지분은 취득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이게 매도인인데, 을이 매도인인데, 이게 전부가 매도인 소유다? 일부만 매도인 소유다? 일부만 매도인 소유. 일부가 타인 소유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절반밖에 취득을 못해요. 그러면 갑은 자기 지분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죠? 그러면은 이 병은 지금 을한테 책임을 물어야 안 물어요? 물어야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에 속했을 때는, 자, 선의 매수인, 그걸 모르고 있는 매수인은 2분의 1이라도 저 절반이라도 사기를 원해요. 지분이라도 사기를 원해요. 그러면 대금을 전부 줬잖아. 대금 감액 또는 내지는 반환 청구해야 안 해요. 절반 가격은.
대금 감액 청구권이 생기죠. 당연한 얘기죠. 오케이? 그지만 저 절반 갖고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 전부를 해지하고 대금 다 돌려받을 수 있죠.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이해갑니까? 이건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안날부터.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안날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 그러죠. 안날부터 1년. 그 다음에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권은 있어요. 2분의 1밖에 취득을 못하니까. 지금 508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508페이지. 예. 대금 감액 청구권은 있어요. 그렇지만 해제권은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권도 없어요. 계약 한 날부터 1년. 제척기간이. 이 대금 감액 청구권이. 이게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여기 악의의 매수인한테는 해제권이 없다라는 거. 여기는 있잖아요. 여기는 있죠? 근데 여기는 없어. 그러면 알고 있었으면 절반 가격으로 대금을 주면서 사야 해요. 저 2분의 1의 지분이라도. 안 사갔다고 못해요. 이해가죠? 이게 암기가 돼야 합니다, 지금. 그게 지금 그림이 잘 그려 있잖아요. 0x, 0x 하면서. 그려 있어요, 안 그려 있어요? 그려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자. 수량무적이다. 수량무적이나 일부멸실. 이거 시험 문제 무적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나온다고 보여야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수량무적이나 일부멸실에서요. 이건 선의 매수인만 인정돼요. 악의의 매수인은 인정할 값어치가 없어요. 자, 볼까요? 500평을 계약 면적으로 해서 평당 100만 원 써 5억 원으로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실측을 해보니까 400평밖에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 있죠? 계약 면적보다도 실제 면적이 부족한 경우죠. 이걸 수량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400평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산 사람은 보호해줄 값어치가 없어요. 모르고 산 사람만 보호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권 400평이라도 사기를 원해요. 그러면 대금 감액 청구권이 생기죠. 근데 400평 갖고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계약 전부를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 암기해야 합니다. 이것도 안날부터 1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용익권적 제한이다. 용익권의 제한. 자, 매수인이 사기는 소유권을 취득했어. 하기는 했는데 사용 수익을 못해. 왜? 5년 동안 사용할 권리자가 있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어. 또는 지상권이 있어. 전세권이 있어. 그러면 샀더라도 사용 수익이 제한당하는 경우 있겠죠. 이걸 용익적 제한이, 용익권의 제한이라고 그래요. 지상권, 그 목적물에 그 토지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등기된 임차권 또는 유치권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등등 이런 권리들이 있다 보니까 사용 수익을 못해요. 그걸 뭘로 보이는 매수인만 인정되죠. 알고 산 매수인은 인정해 줄 필요 없죠. 그러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것도 안날부터 1년.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당권,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실행. 실행이란 얘기는 경매를 얘기하는 거죠.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에 의한 소유권 상실. 이건 선하고 매수인 다 인정돼요. 선하고 매수인에게 자, 저당권, 전세권을 실행을, 경매를 자기가 대신해서 변제해서 막아줘 버렸어. 이게 경매 진행을 막아버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매도인이 안 갚으니까. 그러면 그 출제액의 상환 청구권이 생기죠. 구상권 채권이 생긴다는 얘기죠. 대신해서 갚아줬을 때, 경매 실행을 막아서 소유권을 보존시켰을 때, 오케이? 그렇지만 그 갚아줄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경매가 됐어. 소유권 상실됐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여기도 제척기간 없죠. 권리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했는데 제척기간이 없는 것이 두 가지예요. 어디가 없다고 했어요? 여기.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제척기간 없다고 그랬죠? 여기도 제척기간 없어요.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에 의한 소유권 상환. 이 5가지가요. 굉장히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와요. 알겠죠? 자, 우리 책을 정리해가면서 할까요? 우리 여기 507페이지. 법적 정질이다.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507페이지 제일 위에. 무과실 책임, 그거 밑을 쳐놓으세요. 매도인 후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것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의무규정이다. 이거 의무규정이라고 그랬죠? 감경, 면책,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유효해요. 그 다음에 3번에 다른 유상계약에 다 준용된다라는 거. 매도인 후 담보 책임은 다른 유상계약에 모두 준용한다. 그 다음에 그런 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담보 책임이 이제 4가지로 나눠지는데 권리하자, 물건하자, 경매, 그 다음에 채권 매매 후 담보 책임. 그래서 그 508페이지 다시 박스를 보니까요. 권리하자 해갖고 권리 후 전부가 타인, 거기 1번 동그라미 쳐놓고 2번 일부가 타인 권리, 3번 수량 부족 일부 멸실, 4번 제한 물건에 의한 제한, 5번 전세권 저당권 행사에 의한 제한. 지금 508페이지 도표를 지금 한번 확인한 거예요. 지금 우리 공부한 것이 순서대로. 첫 번째 칸이 1번, 두 번째 칸이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이 3번, 4번, 5번. 오케이? 그 밑에 이제 물건을 하자라고 나왔잖아요. 그것도 눈여겨보야겠는데 특정물 매매와 불특정물 매매. 여러분들 토지나 건물 매매는 특정물 매매죠. 그렇지만 자, 우리 컴퓨터를 산다든가 냉장고를 산다든가 TV를 사는 거 이거 수천 대 수만 대의 물건이 동일한 물건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불특정물 매매라고 그래요. 종류물 매매라고 그래요. 이해갑니까? 그렇죠? 특정물 매매든 불특정물 매매든 선우 여기는 무과실까지 요구된다는 거. 우리 권리하자에서는 선이냐 악이냐만 따졌잖아요. 매수인이. 무과실은 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과실이다 동그라미 쳐놔죠. 무과실까지도 필요하다. 그러면 선우 무과실의 매수인에게는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안날부터 6개월이에요. 이건. 아까 우리 권리에서는 1년이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제척 기간이 뭐다? 6개월이라. 물건을 하잖아. 안날부터 6개월이라는 거. 주의하라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죠. 불특정물 매매도 마찬가지고 종류물 매매다. 불특정물 매매에서는 다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한 대를 샀는데 컴퓨터의 뭐 모니터가 뭐 이렇게 좀 액상이 깨진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 샀는데 그렇죠? 그런다면은 이거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주시오. 완전물 급부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바꿔주시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죠? 당신 회사는 믿을 수 없으니까 나 이거 안 사겠어. 나 다른 회사 거 살 거니까 계약 해지하고 돈 반환해 주세요.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컴퓨터 액상 깨지지 않는 다른 물건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게 바로 완전물 급부청구권이라는 게 있다는. 자, 506페이지부터요. 이제 우리 쭉 그 얘기가 쭉 써 있는데 우리 510페이지예요. 10번을 보니까 선의 매도인에 대한 특칙이라는 말이 나오죠. 10번이 아니라 D2번. 거기 571조. 거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의 매도인의 특칙 571조. 찾았죠? D2번. A, B, C, D2. 선의 매도인의 특칙 해갖고 511페이지 잘 위로 보니까 매수인이 선일 때는 손해배상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누가? 선의 매도인이. 선의 매도인이 해지권이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매수인이 선일 때는 뭐 하면서? 손해배상하면서. 밑을 치라고 지금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지금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악일 때는 손해배상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써있죠? 악의 매수인일 때는 그냥 해제만 하면 되죠. 손해배상할 필요 없죠.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그 도표에 508페이지 도표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드린 거죠. 알겠죠? 자, 그거 얘기였고. 그런 거. 쭉 그 얘기가 이제 어디까지 써 있냐면은 514페이지까지.
514페이지까지 여기까지 써 있어요. 지금 이게 간단하게 얘기한 것이 쭉 나열해서 설명식으로 써 놓은 거예요. 알겠죠? 간단하게 한 것이. 그 514페이지요. 그 밑에 판례 있잖아요. 그 1번과 2번 별표세요. 514페이지. 제일 밑에 판례. 1번과 2번 좀 별표세요. 그게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제일 밑에 판례. 별표했어요? 자, 이것 좀 설명 들어갈게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가부토지에 을이 가등기를 해놨어요. 이학 완결권에 대한 가등기를 해놨던, 어쨌든 가등기를 해놨다고 해서 처분 금지 등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건 권리변동 등기가 아니에요. 을이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에요, 아직. 그럴 때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은? 팔아먹을 수 있어. 그럼 병은 본등기를 했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 그러면 이건 병 거야. 병 건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을이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나중에 했네. 가등기를 말소해야 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건 직권 말소가 된다고 공부했던 기억나죠? 등기 공무원이 안 와서 지워버려. 가등기 후에 본등기 되기 전에 있었던 제3호 등기는 등기 공무원이 지워버려 그냥. 그러면 소유권 상실한다는 얘기네. 직권 말소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가등기 명인이 본등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매수인은 소유권이 상실됐을 때 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책임을 물어야잖아요. 무슨 책임을 묻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게 적용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576조가 적용돼서 저당권, 전세권 실행에 관한 담보 책임. 이게 바로 576조거든요. 576조가 적용되니까 이 병은 선이든 악이든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병은 계약을 해지해서 대금을 다 돌려받고 별도로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누구한테? 갑한테, 매도인한테. 그러면 이 매도인은 병한테 팔았으면은 이 가등기를 깨끗하게 말소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하게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 이 가등기를 말소를 못 시켜주다 보니까 소유권이 상실하게 됐잖아.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그러면 2번 판례 봅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별표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2번 판례 소개해 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2번 나왔으니까 이것은 나올 가능성은 이것보다는 작아. 이건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 자,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갑한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받을 거 있는 돈을 받을 거 있는 금전 채권자가 있어요. 돈을 갑이 안 갚으니까 여기다가 가압류 등기 해놓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 토지에다가 가압류 등기 해놓는 경우 있죠. 나중에 이제 본안 소송을 들어갔고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걸 이 토지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가압류 등기라고 그래요. 금전 채권일 때 그럽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못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팔아먹을 수 있어요. 가압류 등기가 됐다고 해서 못 팔아먹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전 등기도 가능해요. 가압류 등기가 됐다 해서 등기 불능에 빠졌다 이러면 틀려요. 그 대신 이 병은 이자가 강제 집행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강제 경매가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러면 병은 소유권 상실해버려요. 이자한테 대항 못해. 강제 집행으로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소유권 지킨다, 지키지 못한다? 못합니다. 그러면 가압류를 매도인이 말소시켜줘야 하는데 말소시켜주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이 상실돼요, 안 돼요? 강제 경매가 들어가다 보니까 취득했던 소유권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병은 갑한테 책임을 물어야요, 안 물어야요? 이거 말소 안 시켜주다 보니까 이러니까 책임 물어야죠. 바로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게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병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갑한테 청구할 수 있죠. 지금 1번 판례, 2번 판례 소개시켜 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번 판례가 더 나올 가능성이 더 농후해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알겠죠?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15페이지 그 밑에 판례. 저당 채무를 공제하고 매수한 경우 거기다 비추세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매매대금에서 여러분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목적물을 사면서 자기가 그걸 대금해서 그 금액만큼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금액만큼 공제하면서 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걸 저당권을 안고 산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흔히. 우리 대출금을 자기가 인수하기로 하면서 사는 경우, 아파트를 살 때. 이해갑니까? 그럴 때는 저당권이 실행이 들어가서 소유권이 상실되더라도 지가 잘못한 거예요. 종조로 매도인이 잘못한 거예요. 인수하면서 사기로 했을 때는. 지가 갚아야 하는데 안 갚다 보니까 경매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때는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없죠. 매도인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채무를 인수하면서 안고 샀을 때는. 이해갑니까? 그래서 거기 그 밑에 판례 보면 제일 밑에 이건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써 있잖아요. 제일 밑에 판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저당권이 경매가 들어갔더라도 부담되지 않는다. 담보 책임 묻지 못한다 이겁니다. 지가 잘못한 거니까. 이해갑니까? 무슨 뜻인지 알죠? 다 뭐 상식적인 얘기죠. 이런 거. 자, 그런 거 얘기했고. 자, 우리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 아까 얘기했듯이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선의면 된다고 했어요. 무과실까지도 요구된다고 했어요. 무과실까지도. 그래서 거기에 의의 다섯 번째 줄에 선의이면서 무과실이한 경우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써 있잖아요. 다만 해갖고 써 있죠. 선의기만 하면 된다. 무과실까지도 필요하다. 무과실까지도. 그래서 특정물 매매와 불특정물 매매. 여기에 C번의 제척기간 앞날부터 6개월인데 그 6개월이라는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적용이 안 되죠. 그 밑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은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못 오는 건 아니에요. 10년 후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그러면 거기 손해배상 청구권은 6개월이 되면 소멸을 되는 것이다. 10년이 돼야 소멸한다. 10년. 517페이지 제일 위에.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0년에 청구해야 한다. 제일 위에. 뭐가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10년? 손해배상 청구권. 자, 하자. 계약을 해지하려면 6개월 내에 해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소멸한다. 10년이 지나야 소멸한다. 10년이 지나야 소멸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 517페이지 판례를 보니까요. 법률적 장애가 권리하자냐 물건의 하자인가 여부가 되는데 우리 판례에서는 목적물의 하자로 본다는 거.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토지를 샀는데 이게 건축이 허가가 안 나오는 토지를 샀네.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샀어. 그러면 이거 건축 허가가 나오는지만 알았어. 이 토지는 대지니까 당연히 건축도 가능한 토지인지 알았어. 그런데 건축 허가가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은 이거 하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물건의 하자냐, 권리의 하자냐? 이거 문제잖아.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라고 판결 내리죠. 거기 목적물 하자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그 판례 박스 제일 끝에 이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한다. 거기다 더 밑줄 치고. 판례의 네 번째 줄.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한다? 매매계약 성립 시점.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이 두 가지 아롯이라는 거. 자, 그거 얘기했고 뒷장이 넘어가서 경매에서 담보 책임이다. 경매. 자, 여러분들 경매로 소유권을 경락을 받았는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든가 또는 이런 용의권이 있다 보니까 경락을 받았더라도 자기가 당장 사용 수익을 못 얻는다든가 아니면은 수량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에서는 여기 니은번에 권리하자가 있는 경우만 적용돼요. 권리하자가 있는 경우. A번이 중요해요. A번에다가 별표였어요. 1차적 책임은 채무자가 지는 거죠. 1차적은 누가 진다? 채무자. 그렇지만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무자력,
그러니까 책임질 능력이 없는 걸 자력이 없는 경우라고 그래요. 자력이 없는 때는 2차적으로 대금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차적으로 누가 진다? 채권자. 그러면 어떤 때 채권자가 진다?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자력이 없는 경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B번에 이 경매 절차가 유효한 경우만 적용돼요. 거기 첫 번째 줄, B번의 첫 번째 줄. 경매 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해서 나오죠? 유효해.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 보니까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는 담보 책임이 인정할 여지가 없다 써 있잖아. 경매 절차가 유효한 경우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C번의 세 번째 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죠. 경매의 해제와 대금감액 청구권 이것만 있지 원칙은 손해배상 청구권 없어요. 그렇지만 519페이지 제일 위에 채무자가 물건 권리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알고도 경매를 신청했어요. 이랬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안 채무자에게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경매에서는 이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 물건의 하자는 다 반영이 돼야 한대요. 평가 대금에서. 물건의 하자는 다 반영이 되겠죠. 반영이 되죠. 물건이 좀 흠결이 있어. 그러면 경매 평가 금액에서 다운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 하자는 다 반영이 된 거야. 반영이 된 거니까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권리하자 담보 책임만 묻는 거예요. 알겠죠? 경매에서는 물건을 하자는 적용된다, 적용 없다? 적용 없다. 권리하자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요. 579조 이 조문만 알으시면 돼요. 자, 1항을 보니까 채권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는 채권 매매가 됐는데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로 약정을 맺었을 때는 매매 당시의 자력 매매 시점의 자력으로 담보한 걸로 추정한다 그러죠. 그렇지만 이 항을 보니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변제기가 미도래한 채권을 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로 약정을 맺었을 때는 변제기 시점이라는 거. 그러면 1항은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채권이라는 뜻이죠. 1항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라는 뜻이고 2항은 변제기가 미도래한 채권이라는 뜻이죠. 채권 매매에서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로 약정했어. 자력, 변제 능력을 약정을 한 경우. 약정 시만 그렇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 우리가 채무자가 갚아야 할 의무자가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러잖아. 그러면 어느 시점으로 자력으로 약정한 걸로 추정이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미 변제기가 이미 지난 채권,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채권, 변제기가 경과된 채권, 변제기 후 채권. 그러면 이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에요, 아니에요?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변제기 전까지는 행사 못 하잖아. 기다려줘야 하잖아. 그럼 변제기가 이미 지난 채권일 때는 매매 시점의 자력으로 보는 거죠. 매매 시점, 자력으로 추정하는 거죠. 약정한 걸로 추정되죠. 그렇지만 변제기 도래 전의 채권일 때는 이건 지금은 자력이 있더라도 1년 후가 변제기인데 1년 후는 쫄딱 망해갖고 하나도 변제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지금 약정해봤자 소용없잖아. 어느 시점으로 약정해야죠? 변제기 시점 자력으로 담보한 거로 추정합니다. 이거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자, 여러분들 잡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은 분양권, 이자가 분양회사야. 그러면 분양회사면은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완성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근데 분양권을 매매했어. 그러면 이건 채권 매매잖아. 근데 분양회사가 부도나갖고 이 병은 커다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회사가 부도나 버렸어. 건축 중에 부도날 수도 있고 말뚝도 안 박은 상태에서 부도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매도인한테, 이게 매도인이잖아. 매도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약정이 없으면 물을 수 없는 거야. 당신이 분양권 자기 팔자지. 분양회사가 부도나는 건 자기 팔자지. 전 소유자한테 책임 묻지 못하잖아요. 이해갑니까? 근데 혹시나 이자가 부도나면은 변제 능력이 없어지면은 당신이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맺었을 때 그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갑니까? 우리 수강생이 선생님 제가 판교에 상가 건물을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을 뭐 1억 몇천만 원 주고 분양권을 샀대요. 분양권을 샀대요. 샀는데 말뚝도 안 박아진 상태에서 분양회사가 없어졌대. 그러면 선생님 양도인한테 제가 1억 6천만 원 주고 샀는데 분양권을 양도인한테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못 물어요. 그럼 특약을 맺었습니까? 그랬더니 없대. 그러면 자기 팔자속 아닌 거지. 1억 6천만 원 한푼도 분양회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데 배째라 하니까 거기는 없어 있어. 그럼 그런 위험부담을 자기가 다 감수해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갑니까? 양도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 매도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 근데 책임지기로 약정했을 때는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이자가 이 회사가 매매할 시점은 썽썽했는데 2년 후가 변제기야. 2년 후가 이게 분양 그 아파트를 넘겨줄 그냥 상가 건물을 넘겨줄 의무야. 그럼 그때 가서는 망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지금 매매 시점으로 약정해봤자 소용없잖아. 그 상가 건물을 넘겨받을 그 시점으로 담보한 거를 추정해야 하잖아. 그때 넘겨받지 못했어. 그러면 책임을 묻는 거죠. 이해갑니까?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일 때는 지금 시점으로 담보한 거로 추정하는 거고 이 약정이 변제기 도래하기 전의 채권일 때는 변제기 시점으로 자력으로 약정한 거로 추정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건 약정이 있어야요. 약정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다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매도인이 책임지려면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책임을 물으려면은 그런 특약을 맺어놨어야죠. 알겠죠? 자, 그런 거. 그래서 요즘에는 막 그 유튜브다 뭐다 해갖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자기 경험치를 많이 그 올려놓고 해갖고 저도 가끔 보는데 부동산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또 뭐 또 그 재테크 효과가 없는 부동산은 뭐냐 이런 거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좀 한 번씩 보세요. 그런 분들은 그 방면에 여러 전문가들 그렇죠? 전문가들. 뭐 건축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또 건축에 대해서 또 많이 올려놓고 이러더라고. 저는 길게 올려놓은 건 안 봐. 지겨워갖고 안 봐. 그냥 짧게 10분 이내에 보는 거, 15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잠깐 짭으로 볼 수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이 좋더라고. 그렇죠? 자, 우리 520페이지 대표 예제 문제 풀어볼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수량 지정 매매인데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해요. 이거죠, 이거. 수량 보적에 의한 담보 책임. 그러면 어떤 매수인만 적용된다? 그걸 모르고 있었던 선호 매수인은 대금감액정후권, 해제권, 손해배상정후권 안날부터 1년이죠.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 거죠. 틀린 거. 선호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할 수 없다? 있죠.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려버렸네. 벌써 1번이. 너무나 쉽구나. 그렇죠? 2번.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여기 선우만 인정된다고 했잖아. 악의 매수인한테는 인정 안 되잖아. 그러면 2번은 맞고. 3번. 담보 책임에 관한 권리 행사 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부터 1년이다. 여기 안날부터 1년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3번도 맞고. 4번. 미달 부분이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하고 하실 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계약 체결상하고 하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화됐을 때만 적용되는 거죠.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는 이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지 계약 체결상하고 하실 책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계약 체결상하고 하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 매매 계약이 무효화됐을 때. 알겠습니까? 그러면 4번도 그게 적용 책임을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하고 과실 책임은 적용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4번 맞았잖아요. 5번.
잔존물이면은 매수인이 매수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될 때 선의 매수인은 여기 이것 갖고는 자기가 살 리가 없어. 400평 갖고는 살 리가 없어. 그러면 선의 매수인은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5번도 맞았잖아요.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1번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죠. 그래,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엮어지는데 이게 지금 암기가 돼야 한다, 안 돼야 한다? 머릿속에. 암기해야 합니다. 아까 580페이지 508페이지 있는 거. 508페이지 있는 도표 있잖아요. 그거 암기하면 한 문제는 여러분들 거야. 거기다 별표고 암기할 거 써라고 그랬잖아요. 508페이지 도표. 그거 암기 꼭 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한번 연습장에다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써가면서 그려봐. 그렇게 해보다 보면은 암기가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케이? 자, 우리 환매를 봅시다. 환매. 자, 환매라는 건 뭐냐? 매매한 목적물을 다시 도로 사갔다는 게 환매죠. 다시 되돌려서 사는 계약을 환매 특약이라고 그래요. 환매. 자,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를 을과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환매하기로 특약을 맺는 거죠. 다시 사기로. 그리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서 환매 특약 등기도 가능하죠. 환매권 등기도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 환매의 특약은 무슨 기능을 하냐? 왜 팔았으면 또 다시 살라고 하냐? 이게 문제잖아요. 채권 담보적 기능을 한다 그러죠. 이게 뭔 얘기냐? 자, 보세요. 이 토지가 3억 원짜리라고 봅시다. 현시가가. 근데 3억 원짜리 토지를 현시가대로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빌리고자 해요. 3억 원을 빌리고자 해요. 근데 은행에서 빌려줘요, 그렇게? 다 토지 가격이 3억 원이라 할지라도, 공시지가가 3억 원이라 할지라도 절반밖에 안 해줘. 1억 5천밖에 안 해줘.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 매도인은 1억 5천 갖고는 안 돼. 3억 원을 다 빌리고 싶어. 그럼 아예 3억 원으로 팔아버리는 거야. 3억 원을 팔아먹어. 진정으로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3억 원을 을로부터 빌리고자 한 거야. 그리고 돈을 갚으면서 맡겨놨던 토지를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게 환매입니다. 그러면 매매하는 형식으로 하는 담보다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매도담보권이라고 불러요. 매도담보권. 이것은 가등기담보법이라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가등기담보법, 민사특별법에서 가등기담보법에 규율을 받죠. 담보법에 적용이 되죠. 뭐 어떤 형식이든가 상관없이 담보 목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 이거 변칙담보라고 그래요. 비전형 담보라고 그래요. 저당권이나 이런 것으로 설정한 게 아닐 때는 다 가등기담보법에 규율되도록 정해놨죠. 오케이? 아무튼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보세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세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등기 비용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가 부담하냐? 이 비용 부담. 채권자가 부담이죠. 채권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을. 을이 돈을 3억 원 빌려주면서 채무자의 토지를 자기가 담보로 잡고 있는 거예요.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을이 채권자입니다. 이자가 부담해요. 그러면 환매 대금은 최초 매매 대금에, 잘 들어보세요. 환매 대금은 이 3억 원을 돈을 갚으면서 찾아오는 게 환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최초 매매 대금이야죠. 근데 대금만 줘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2천만 원 들어갔어. 그럼 3억 원만 주고 2천만 원 안 준다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비용이죠. 세금, 이런 비용. 대금과 비용. 매매 대금의 플러스 비용이 환매 대금이죠. 그렇죠? 그 대신 이 사람은 이 대금의 이자를 안 줘도 되죠. 왜 이자를 안 줘도 되냐? 이자와 이 목적물을 환매권 행사하기 전까지 사용권은 을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빌려줘서 사용하는 대가로 받은 차임, 이런 것들은 을이 갖는 거야. 그러면 이 대금 이자와 목적물의 과실은 상계한 것이 된다. 상계. 상계가 뭐죠? 쌤쌤한 것이 퉁친 걸로 본다. 상세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대금 이자 안 줘도 되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환매특약을 해놓고 등기까지 해놨는데 이 을이 병한테 못 팔아먹습니까? 이게 문제잖아. 팔아먹을 수 있어요. 환매특약 등기를 했더라도 처분권 제한 등기가 아니에요. 팔아먹을 수 있어요. 다만 이 특약 등기가 되면은 제3자한테도 대항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이자한테 이전 등기가 넘어갔을 때 이자를 전득자라고 그래요. 다시 취득한 자. 환매 의무자인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 그러면 환매 특약 등기가 되면은 환매권 행사는 이 전득자한테 행사하는 거죠. 전득자한테도 대항력이 생기니까. 오케이? 자, 요건 이제 여러 번 나왔던 거고, 여기에 팔아먹은 게 아니라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환매권 행사로 다시 이 토지가 빠꾸가 됐어. 갑이 취득했어. 그러면 근저당권은 소멸하냐? 쫓아가냐? 소멸해버립니다.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전득자한테 환매권 행사한다는 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다 나왔어요. 근데 이런 제한물권이 설정됐을 때 환매권 행사로 다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회복이 되면은 이 제한물권은 소멸한다는 걸 아냐면 오케이?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3번이나 나왔어요. 이자가 여기다가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버렸어. 근데 환매권 행사로 토지가 다시 갑에게 빠꾸됐잖아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게 됐을 때 이자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이 생기냐? 이게 3번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3번 나왔어요. 법정시한권이 생긴다면은 갑이 커다랗게 침해가 되죠. 30년 동안 다시 토지를 자기가 소유권을 회복받았더라도 사용수익을 못 하잖아. 법정시한권이 생긴다면은 갑이 커다란 침해가 되니까 을이 이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을이 이상한 사람이죠. 법정시한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그럼 갑은 을한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어. 이해갑니까? 이걸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자, 환매 정리해 볼까요? 521페이지 환매 요건이다 해갖고요. 거기 2번에 시기 521페이지 시기. 자,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한다. 동시에다 동그라미 쳐줘. 동시에. 찾았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그리고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하고 종된 계약이므로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되는 경우 있잖아요. 환매 특약도 따라서 무효화돼 버리죠. 종된 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3번에 환매 대금은 자, 7초 매매 대금 동그라미 치고 매매 비용 플러스 매매 비용. 환매 대금은 얼마다? 매매 대금에다가 매매 비용. 그러면 거기 3번째 줄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뭔 것으로 본다? 상계한 것으로 본다. 미술 치고. 목적물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이 된다.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죠. 그렇게 5년을 초과했을 때는 5년으로 단축돼 버리죠. 그럼 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5년, 3년이 되는데 제일 위에 줄에 일단 정한 기간은 연장하지 못한다. 이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522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일단 정한 기간은 연장한다, 연장하지 못한다. 다시는 연장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것 좀 보세요. 오해하지 말 것은 부동산이 5년 내에 환매 특약을 기간을 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1년으로 정했어. 근데 1년 만에 다시 토지를 돈을 갚으면서 찾아오려고 했는데 돈이 준비가 안 돼. 그러면 1년만 더 연장해줘라. 그러면 2년이 되잖아. 그럼 5년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연장할 수 있냐? 이게 문제잖아. 다시는 안 돼. 1년으로 정했으면은요. 1년 기간이 끝나면 환매권은 소멸해버려요. 그러면 을은 갖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토지 가격일 때는 청산 절차 없이 가질 수 있고, 그 가격이니까 나머지 잔여 금액이 없을 때는 그냥 갖는 거겠죠. 근데 이게 5억 원짜리인데 3억 원으로 매매하면서 이렇게 해놓은 경우 있죠. 그러면 나머지 오버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환매권이 기간이 끝나갖고 환매권이 상실됐어. 그냥 갖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청산 절차를 거치합니다. 청산금 취합니다. 나머지 잉여금 취합니다. 가등기담보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오케이? 그런다.
자, 아무튼간 그 다음에 환매 등기다. 환매 등기는 매매의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야죠. 동시에 거기 매매의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등기를 했을 때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써있죠? 거기 동그라미 5번에 찾았어요? 환매 특약 등기를 하면은 대항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환매권 실행이다 해갖고요.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 자,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고 환매 의사 표시해야 한다. 대금을 제공하고 거기다 색칠해야죠. 대금 제공 없이 환매 의사 표시만도 뭐 가능하다 이러면 틀려요. 지금 기억번 찾았어요? 환매권 행사할 때는 의사 표시만 갖고 된다. 환매 대금을 제공해야 한다. 환매 대금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그 환매권 행사함이 없이 기간이 경과돼 버렸어. 그러면 환매권은 소멸한다고 그랬죠. 니은번을 보니까 환매권 보류가 등기됐을 때는 전득자 거기다 동그라미 쳐줘. 이 사람이 전득자예요. 전득자한테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등기가 됐을 때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니까. 니은번 전득자 찾았어요? 자, 동그라미 2번. 환매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양도성 또 대의 행사도 할 수 있죠. 양도성도 있고 대의 행사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환매권 다 공부했어요. 우리 대표 예제 문제 27이 기출 문제인데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확인 사살 해볼까요? 환매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 1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환매 특약 등기가 돼야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죠. 매매의 이전 등기와 함께 신청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1번 벌써 틀렸죠. 너무나 쉽네. 2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동시에 해야 한다고 그랬죠. 2번 맞고. 3번.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은 7년으로 정했으면은 5년으로 다운되죠. 5년을 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5년으로 단축된다. 맞았죠? 4번.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했어. 그래서 환매권 행사로 이렇게 소유자가 다시 회복이 됐을 때 소유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 시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 건물을 신축했을 때 환매권 행사로 토지가 빠꾸됐어. 그랬을 때 이자에게 관습법상의 법정 시한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게 세 번째 나왔다고 그랬죠. 그렇죠? 안 생깁니다. 그러면 4번 맞았고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최초 매매대금에 플러스 뭐라고 그랬어? 비용. 매매비용을 합한 것이 환매대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한다. 맞았죠? 이게 지금 매수인이 부담한 거예요. 여기 세금이라든가 등기비용 이런 거. 오케이?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니까 그걸 포함시켜서 환매대금으로 취한다는 거. 자, 그래서 틀린 것이 1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았죠? 교환계약이다. 교환이라는 건 간단하죠.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재산권을 넘겨주고 대금으로 돈으로 받기를 하는 걸 매매계약이라고 해요. 바로 매매의 이 대상은 금전에 하나입니다. 금전이 아니고는 매매계약이 아니야. 근데 내가 아파트를 줄 테니까 네 주식을 나한테 줘라. 내가 아파트 줄 테니까 네 상가 건물을 나한테 넘겨라.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대가를 받는 것이 금전이에요. 금전 이후 재산권으로 받는 거예요. 금전 이후 재산권으로 받는 거죠. 이걸 교환이라고 그래요. 돈으로 받는 걸 매매라 하고 주식으로 받는다든가 무슨 채권으로 받는다든가 또는 뭐 다른 물건으로 받는다든가 이런 걸 교환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거기 교환계약은요. 제일 밑에 세 번째 줄에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거기다 biểu示하죠. 낙성계약이라는 것이 특히 중요해요.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어요.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이러면 틀려요.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밑줄 쳤어요? 525페이지를 보니까요. 자, 3번의 교환의 효력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내가 아파트를 줄 테니까 네 상가 건물을 나한테 넘겨라 하는데 아파트 상가 건물이 가격이 딱 안 맞으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아파트 플러스 1억 원 하면서 주기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 1억 원을 보충금이라고 그래요. 보충금이 있다 하더라도 교환계약이라는 거. 보충금은 금전이니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 거기에 1번의 두 번째 줄에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된다라고 나왔죠? 세 번째 줄을 보니까 보충금 지급이 약정이 있더라도 교환계약의 성질을 잃는 것은 아니다. 교환계약, 보충금이 있더라도 교환계약이지 뭐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틀려요. 보충금의 약정이 있다고 해서 교환계약의 성질을 잃는 것은 아니다 써 있잖아. 그냥 교환계약이에요. 이해가죠? 그럼 보충금을 자 아파트는 등기 넘겨줬어. 상가 건물도 넘겨받았는데 보충금을 안 주고 있어. 그러면 저쪽에서 이행 최고를 했는데도 안 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채무불량으로. 이해갑니까? 그런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환까지 정리했어요. 우리 임대차 계약. 자 우리 이것도 근 1시간 정도 정리해야 하니까 10분간 쉬었다가 임대차 계약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렇죠?